군의 시선으로 경제를 보는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행 군의 곽수정입니다. 2023년 한 해는 우리가 2차 전지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보였고 또 달군 한 해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2024년에는 어떤 산업이 증시를 주도할 것인가? 이 많은 증시 전문가들이 이 반도체 AI와 함께 제2의 이 바이오 산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제약 바이오 산업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미 연준의 피봇으로 이 시장 여건이 개선이 되고 이 ADC 등의 이 신약 개발 호재가 만약에 맞물린다면 이 제약 바이오 섹터가 바닥을 찍고 2024년 상승할 거라는 전망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 미국에서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개최되고 있고 이 국내에서는 셀트리온의 합병이 마무리되는 등 이 제약 바이오 산업의 이 빅 이슈들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어떤 중요한 이슈들이 남아 있고 이 투자분들은 이에 따라서 투자 전략을 어떻게 세워야 할지 이 두 분의 제약 바이오 전문꾼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프리미엄 경제 토크쇼 경제진행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네, 2024년 글로벌 제약 바이오 산업을 전망해보기에 앞서서 이 금주에 있었던 빅 이슈들부터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미국 샌프란시스코 현지 시간으로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진행되고 있는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도대체 어떤 위상을 가지고 있고 어떤 중요한 점을 가지고 있는지 우리 정윤택 대표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매년 미국에서 중요한 행사가 있습니다. 그 IT 쪽에는 CES, 그 다음에 BT 쪽에서는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 JP 모건 컨퍼런스를 올해 42회째를 맞았습니다. 이제 미국 그 현지 시간으로 우리 시간으로는 이제 끝났습니다. 이제 그래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성과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올해 이제 굉장히 또 발표 기업을 중심으로 많은 성과가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 한 50개국 1,400개 기업 14,000명 정도 이렇게 운집해서 그들이 갖고 있는 기술과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협력 모델들을 논의하는 그런 장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컨퍼런스에 우리 기업들도 참여를 했습니까? 예, 뭐 굉장히 뭐 매년 뭐 예전에 이제 한미약품이나 뭐 그다음에 유한양의 LBL 바이오 그런 회사들이 큰 빅딜을 이뤘을 때 뭐 이게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하나의 중요한 모멘텀이었다 이렇게 알려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 저기 보면은 이제 발표 기업 메인 트랙에서 2개 기업 이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이 발표를 했고요. 네. 그다음에 아시아 태평양 쪽에서는 유한양의 SK바이오팜, 그다음에 롯데바이오로직스, 이제 카카오 헬스케어도 또 처음으로 참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갖고 있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이제 청사진이라든가 성과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네. 앞서서 제가 이번 JP 모건의 헬스케어 이 컨퍼런스에서 AI와 바이오의 어떤 접목 말씀을 드렸거든요. 네. 이혜진 대표님, 네. 이 컨퍼런스에 있었던 주요 이슈 어떤 것들이 있었습니까? 지금 JP 모건 컨퍼런스뿐만이 아니라 셀스에서도 마찬가지고요. 네. AI가 거의 그 하나의 화두처럼 이렇게 관통하는 화두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가장 먼저 라이선싱을 한 기업이 전통적인 제약 바이오 기업이 아니라 AI 기업입니다. 그래서 깜짝 놀랐는데요. 주인공은 아이소모픽 랩스라는 회사입니다. 여러분들 딥마인드라는 알파고를 만든 회사, 알파벳의 자회사일 텐데요. 그 회사가 이제 알파폴드라는 그런 AI를 만들어서 제약업에 진출을 하겠다 이렇게 이제 공언을 한 거고요. 딥마인드라는 회사는 그 AI를 연구하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상업화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우니까 자회사를 하나 이제 그 알파벳이 자회사를 하나 더 만든 거죠. 그래서 아이소모픽 랩스가 이제 그 탄생을 한 거고 이 아이소모픽 랩스하고 그 주요 빅파마들하고 거의 요번에 30억 달러, 우리나라 금액으로 하면 한 4조 원 정도의 그런
기술 이전 계약을 체결을 한 거죠. 그래서 네. 앞으로 이제 그 제약 바이오가 그 대단히 시간도 많이 들리고 10년 이상 걸리고 그 다음에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드는데 AI 쪽이 신약을 개발하는 쪽에서 중요한 기여를 하겠다 이런 이제 전망을 해볼 수가 있고 특히나 놀라운 거는 2, 3년 동안 학습한 학습량이 굉장히 많거든요. 네. 그래서 단백질만 3차원 구조를 파악한 게 지금 2억 개가 넘어갑니다. 네. 그래서 그 성장 속도가 굉장히 빠르다. 그래서 향후에 지금도 물론이거니와 한 3년 후에는 굉장히 더 큰 발전을 이루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3년 지난해 연말부터 비만 문제, 치매, 알츠하이머, 뭐 암 극복 치료제 여러 가지 바이오 이슈가 나오면서 이 코로나19 때는 밴더빌트 대학병원에서 이 AI를 통해서 이 코로나19의 구조를 갖다가 치료를 네. 또 개발하는 예측까지 모델을 내더라고요. 네. AI 그러니까 방금 CES 말씀도 주셨습니다만 CES에서도 AI, 바이오에서도 AI가 필요 요소가 되고 있는데 네. 우리나라 기업도 반도체나 AI 측면에서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업들이 이번에 참여를 하고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중요한 그 질문이신데요. 전 세계적으로 그 바이오텍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빅텍들, 네. 그러니까 뭐 구글이든 네. 엔비디아든 아니면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대규모 회사들, 그다음에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빅파마들하고 굉장히 촘촘하게 지금 그 합정 연행 그 AI를 개발하는 거죠. 네. 그래서 제약회사들은 의료 관련한 데이터를 풍부하게 가지고 있고 네. 그 AI 관련한 빅테크 기업들은 클라우드 서비스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접목해서 신약을 개발하겠다라는 그런 프로그램을 활발하게 하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으로는 신약 개발보다는 그 진단 쪽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루닉 같은 회사가 네.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있기도 하고 그 다음에 해외에서 네. 매출도 꾸준히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루닛이라고 하는 기업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우리 경쟁력 측면에서 놓고 보면 중국 같은 경우에는 개인정보라든지 이런 것이 아직까지 완비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상당히 바이오에 관련된 메디칼 정보를 습득하고 처리하는 데 제약이 많아서 네. 우리가 이참에 조금 다른 방향으로 지금 점프를 해야 되는 산업이 있다 그러면 네. 개인정보, 의료정보와 관계되고 원격 진료와도 관계되는 바이오 메디칼 쪽에 조금 더 AI 쪽이나 컴퓨팅 쪽으로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이유도 좀 설명이 되는군요. 예, 맞습니다. 자, 그렇다 그러면 이번에 이 JP 모건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기업들이 한 3기업 정도 있습니까? 4기업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삼성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하고 유한양행, 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도 발표를 했죠. 어떤 네. 내용들입니까? 지금 그 삼성 이제 삼성하고 네. 그다음에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그 전략적으로 이제 제시했던 그런 네. 목표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 구현을 할지 좀 전략적인 측면들을 많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삼성 같은 경우에는 ADC 공장을 언제까지 어느 정도 짓겠다라는 그런 타임라인을 제시를 했고 네. SK 바이오팜도 가지고 있는 그 세노바메이트 같은 경우를 네. 어느 정도 그 우리가 이제 매출을 올리겠다라는 거하고 새로운 그런 그 먹거리로 한 3개를 꼽았거든요. 그 네. 3개 먹거리를 앞으로 어떤 식으로 그 기술들을 확보해 나갈지 그런 전략들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요. 네.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그 합병을 했기 때문에 향후에 어떤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겠다라는 약간 비전 같은 거를 제시를 했다 이렇게 네. 볼 수가 있습니다. 정윤태 원장님. 네. 앞에서 우리 이혜진 대표께서 이 서구의 많은 선진 네. 바이오 제약 회사들이 합종 연행이 벌어지고 있고 또 한 업체가 단순히 AI만 하는 게 아니라 플랫폼 기업으로서 제약 바이오로도 자회사를 지금 만들고 있다 이런 말씀을 주셨거든요. 네, 네, 맞습니다. 우리나라 기업들이 바이오 제약 쪽으로 좀 더 성장을 하려면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비롯해서 많은 제약업자들의 스타팅 기업이나 벤처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 기업들과 합종 연행할 필요성, 그런 요인들 이런 것들이 중요해질 것 같거든요. 가능성은 있습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앞으로의 패러다임 자체는 결국에는 서로 협업을 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하나의 기업이 하나의 신약 개발 뭐 만분의 1,
그다음에 1조 원가량 드는 이제 신약 개발 비용들, 네. 그리고 확률적으로도 아까 말씀드린 10,000분의 1이라는 그런 실패 요인들이 너무 높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의 기업에서 감당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그들과 함께 서로 협업하고 그다음에 공동 연구를 한다든가 아니면 제휴를 한다든가 뭐 이런 형태의 다양한 그런 혁신 활동들이 전제가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앞으로 글로벌에 확장을 하기 위해서는 이제 결국에는 내수에서 이제 글로벌로 진출하지 않습니까? 그런 네. 맥락에서 볼 때는 이렇게 혁신 활동들, 라이센싱, 예. 뭐 공동 연구, 예. 그다음에 M&A와 같은 혁신적인 활동들이 담보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기술 이전 규모가 앞으로 500억 달러 가량 증가할 가능성도 있다는 화면도 보셨지만 제일 중요한 게 임상 실험을 1, 2, 3, 4까지 거치면서 네. 이 글로벌적인 어떤 인증이 필요한 내용이 가장 제약 바이오의 중요한 이 대목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네. 대부분 미국의 FDA를 통과한 것을 글로벌 표준으로 삼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이 임상 과정에서의 어떤 미국의 신약 개발에 있어서 규제 철폐라든지 완화라든지 그런 틈새가 있을 가능성이 있는지, 그렇다 그러면 우리 제약업체나 바이오 업체에서 미국의 많은 스타트업과 벤처기업과 한번 합종연행을 해볼 가능성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미국 FDA 허가의 트렌드를 보면요, 분명한 것은 미국에서 21세기 치유법을 통해서 혁신 그러한 약물들에 대한 여러 가지 베니핏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있던 대체제가 있는 주로 이제 만성 질환이라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 네. 허가하기가 굉장히 어렵지만은 희귀 질환이라든가 난치성 이런 쪽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뭐 인허가에 대한 인센티브를 부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그런 측면에서 우리 기업들이 어떤 새로운 모달리티의 개념들을 네. 부합한다든가 희귀 난치성을 개발한다든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미국 FDA 허가에 그런 장벽을 넘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방금 우리 정윤택 원장님께서 모델리티라는 말씀을 주셨어요. 제가 이번 자료를 쭉 보다 보니까 아까 단백질 3층 구조의 말씀을 주셨고 대부분 단백질 구조의 분석과 뭐 암이라든지 여러 가지 기전들이 네. 단백질을 통해서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네, 그런 것 같은데 시청자분들에게 아직까지 이 바이오에 대한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생소하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생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신기술이라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뭐 ADC라는 말씀도 하시고 루닛이나 이런 쪽에서 개발하는 게 TPD 이런 내용도 있을 것 같고 한번 간단하게 용어를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떻겠습니까? 네. 우리가 그 모달리티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데요. 네. 이 모달리티라는 용어는 제약 바이오뿐만이 아니라 여러 산업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의약 그 업계에서 의약품 업계에서 쓸 때는 치료 수단, 네. 뭐 기술 이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TPD, ADC, 그다음에 RPT 이런 용어들이 나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모든 그런 어려운 용어들은 다 암세포를 타겟팅을 하는 겁니다. 네. 근데 암세포에 무엇을 타겟팅하느냐? 암세포는 정상세포가 암세포화 된 거거든요. 그렇죠. 우리 몸에 있던 정상세포가 그럴 경우에 정상세포 그 표면에 있던 단백질들이 암세포로 변하면서 그 단백질들의 특성이 변한 거죠. 유전자가 변하면 단백질들이 변합니다. 축구공에 못이 박혀 있는데 이 못의 기능이 바뀌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이 기능이 바뀐 예를 들어서 암세포는 지속적으로 성장을 하지 않습니까? 분열을 하고 그 신호를 이 못이 역할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 못이 바로 항원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항체라는 것은 이 항원을 하고 정확히 붙는 역할을 하거든요. 항체 치료제라는 것은 아무하고나 붙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그 항원에 붙도록 만든 거죠. 그래서 이 개념만 아시면은 ADC라는 것은 항원에다가 약물을 붙인 겁니다. 그러면 그 약물을 우리 혈관에 맞으면 빙글빙글 돌다가 항원에 가서 붙겠죠. 특이적으로 붙는 거죠. 그리고서는 그 암세포 안에 들어가서 암세포를 제거하게 됩니다. 그다음 RPT라는 거는 단순하게 그 이제 단백질 항체가 아니라 항체보다 좀 작은 물질인데 항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방사성 물질을 그 꼬랑지에다 붙인 겁니다. 그래서 그 근처에 가서 방사성 루테슘 같은 물질들이 터지게끔 이렇게 만든 거고요. 그다음에 그 카티 같은 경우에도
암세포를 찾아가는데 그 암세포 표면에 있는 아까 말씀드린 그 못을 항원을 쫓아서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카티라는 것은 그 못을 찾아갈 수 있도록 그 안테나를 붙인 겁니다. 그래서 네. 카라는 안테나를 붙인 우리 면역 세포를 카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관통하는 것은 암세포에는 항원이라는 게 있고 네. 단백질인데 그 단백질을 쫓아갈 수 있는 게 항체다라는 네. 거고, 대부분 우리 바이오 의약품을 얘기할 때는 항체 의약품이 거의 50% 가까이 됩니다. 네. 나머지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ADC, 항체에다가 약물을 결합한 거나 항체에다가 아니면 방사성 의약품을 붙인다든가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이해하시기 쉬울 것 같습니다. 네. 말씀 주신 대로 결국은 이 암세포라고 하는 것들이 정상적인 세포, 단백질 세포를 가지고 있다가 이게 어떤 외부의 충격이나 변형 물질에 의한 자극으로 인해서 형태를 바꾸기 시작하는 맞습니다. 것이고, 양분을 필요로 하다 보니까 이 양분을 역시 단백질로 받아들이다 보니까 이 특이한 단백질을 어떻게 항원과 항체를 만들어서 공격하고 규모를 줄여나가느냐, 네. 여기에 집중하는 것 같거든요. 네. 우리나라에 우리 정운택 원장님, 우리나라에 이런 기술이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바이오에. 네, 뭐 말씀하셨듯이 기본적으로 가장 큰 시장이면서 그 어떤 주목해야 될 부분이 이제 암종인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 암세포라는 거는 이제 우리가 그 항암 치료를 하기 전에 보통 이제 화학요법은 이제 그 약물을 치료한다든가 아니면 방사선요법, 이제 수술요법, 부작용이 굉장히 심하지 않습니까? 정상세포를 아마 이제 또 파괴를 하고 하다 보니까 부작용이 심니까 얼마만큼 부작용을 낮추고 선택적으로 암 치료를 할 수 있는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에서의 그 특히 이제 암 환자 또는 암 질환 쪽에 이제 관심을 가질 수 있는 부분들이 바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 측면에서 이제 접근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우리가 이쪽 새로운 모달리티 중에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암종에 우리 기업들이 이제 그 뭐 크게 빅딜을 성사한, 예를 들어서 이제 레고캠 같은 경우에는 ADC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작년에 큰 빅딜을 이루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오름 세라픽스는 여기에 이제 ADC 플러스 이제 단백질 저해제까지 또 컨비네이션 해가지고 또 큰 라이센스 아웃을 했거든요. 뭐 이런 기본적인 우리 기업들이 그렇게 큰 규모로 라이센스 아웃을 하는 그런 기술들을 보유한 기업들이 잠재적으로 굉장히 앞으로도 성장할 거고, 그들이 이제 또 개발한 다음에 출시하면 또 여러 가지 매출이라든가 경제적 파급 효과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번 코로나19 사태로 많은 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사실상. 왜냐하면 이 항원과 항체가 어떻게 들어온 바이러스를 맞닥뜨려서 공격을 하느냐, 또 항원이 공격을 하는 데 있어서 항체가 어떻게 군수 물자를 조달을 해서 수많은 정보를 가지고 와서 교란을 시키느냐, 아까 말씀하신 방사능 물질을 바른다든지 다른 화학약품을 발라서 지원해가지고 안에 들어가서 폭파하도록 해버리는 그런 기술들이 핵심일 것 같은데, 우리나라 기업에도 아까 레고캠 바이오 같은 쪽에서 있다고 하시니까 우리가 상당히 미세한 분야는 능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이 글로벌리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이슈고, 그 부분을 건드려야만이 또 글로벌 통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글로벌 최고가 되는 것이 가장 관건이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그런 쪽에 집중하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상이고, 그런 부분을 역시 여러 가지 이제 협력이든 아니면 라이센스 아웃 등등 여러 가지 혁신 활동을 통해서 그거를 기술을 축적을 하고 그거를 확대할 수 있는 노력들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다음 주제가 셀트리온에 관한 내용인데, 셀트리온이 코로나19 사태 때 SK바이오하고 상당히 많은 RNA 관련된 치료제를 개발을 한다라는 말도 나오고 했었거든요. 결국은 이 빅파마로의 어떤 출발에 셀트리온의 기술력이라든지 아니면 뭐라 그럴까요, 자금력 등등을 가만히 이렇게 고려해 보면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정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셀트리온의 빅파마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셀트리온은 전통적으로 2013년에 유럽에서 렘시바로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로 허가를 받았습니다.
그 덕에 이제 우리나라의 인식하는 정도가 소위 바이오시밀러의 포스트 무버다. 뭐 이런 어떤 인지도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뭐 그리고 또 거기에서 더 나가서 말씀처럼 코로나19 때 항체 신약으로 레키노라를 또 신약으로 허가를 받지 않았습니까? 네. 이런 저력은 이제 앞으로 굉장히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고 노력들을 할 것 같은데 이제 헬스케어랑 이제 합병이 이제 완료가 됐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앞으로 6개월 후에 또 제약까지 합병을 한다라고 합니다. 시총으로 따지면은 뭐 글로벌 빅파마의 견조도 손색이 네. 없을 정도로 아마 이제 그 규모를 키운 정도의 형태인데요.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간의 그 헬스케어와의 그러한 기업 투명성 측면에서 일가 몰아주기라든가 아니면 분식회계 내부 거래 뭐 이런 문제점이 또 여러 번 지적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합병을 통해서 상당히 개선이 됐다 뭐 이런 평가가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또 이 합병을 통해서 이제 대규모 거대 자본을 기반으로 해서 적극적인 해외 진출에 대한 M&A라든가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사업 다각화 뭐 이런 부분들을 노력을 하지 않을까. 실제로 이번 JP 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때도 뭐 그런 부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제 다만 이제 이번 이제 합병을 통해서 보게 되면 이제 주요 경영진이 네. 뭐 장손서부터 아니 그 뭐죠? 그 장남서부터 해가지고 가족 경영. 가족 경영에 대한 좀 이슈가 있는데. 네. 물론 이제 리더십이라는 측면에서는 어쨌든 간에 뭐 상당히 뭐 추진력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은 또 한편으로는 이 가족 경영에 대한 또 여러 가지 병폐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래서 뭐 그런 부분은 이제 경영 관리 측면에서 볼 때는 시험대가 있을 수 있다. 네. 뭐 이런 부분이 같이 이 합병을 통해서 우리가 지켜볼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서 두 가지 재밌는 점이 있습니다. 이재진 대표님. 네. 한 가지가 조금 전에 시작할 때 아이소모픽 랩스 말씀을 네. 주셨으면서 네. 알파벳이 이 바이오 제약 쪽, 시밀러 쪽으로 계열사를 하나 분화해서 지금 만들어가고 있다는 네. 말씀 주셨거든요. 예. 그러면 외국계의 빅파마들을 놓고 보면 네. 이들은 플랫폼 기업으로서 성장하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네. 셀트리온은 지금 합병을 했단 말입니다. 네. 그 합병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방금 말씀 주셨는 첫 번째가 오너 리스크가 존재를 했었다. 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기술력이 있는 게 맞는가, 투명성이라든지 정직성 면에서 시장에서 약간 이상한 눈으로 본 적이 있었다. 네. 이런 점들이 결국은 셀트리온에 대한 주가의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겠는가. 그 미래의 성장력이나 또 기업 경영에 있어서의 투명성, 최근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돼서 좀 변동성이 커지고 있는 겁니까? 이유가 뭡니까? 이제는 그 합병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정도 이제 그 주가에 반영이 됐다 이렇게 네. 보고 있고요. 뭐 결론 먼저 말씀을 네. 드리면 향후에는 이제 그 제시한 비전을 어떻게 이제 실현해 나가느냐 하는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크게 보면 사업적으로 보면 두 개죠. 하나는 기존의 바이오시밀러를 만들고 있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제 개수를 늘리겠다라는 거죠. 그거는 당연한 이제 업이기 때문에 그렇게 갈 것 같고요. 6개에서 22개까지 이제 2030년까지 늘리겠다는 거고요. 또 한 축은 지금까지 안 했던 신약 부분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번 올해에도 이제 진펜트라라는 그 SC 제형, 그러니까 피하 주사형의 그 약을 이제 발매를 할 텐데요. 네. 그리고 미국 시장에다가 팔 텐데 앞으로 그 매출액의 거의 40% 정도를 신약 부분에서 가져오겠다라는 거거든요. 이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시밀러하고 신약은 전혀 생태계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임상 이상을 거의 안 하고 네. 그래서 리스크가 굉장히 많은 그런 사업이고 많은 기술들을 외부에서 가져와야 됩니다. 그렇죠. 그리고 M&A를 해야 되고 또 투자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셀트리온 홀딩스를 다시 이제 그 IPO를 하면서 규모를 늘려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얘기죠. 당분간은 또 M&A를 자제하겠다라고 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향후에 어떤 식으로 이 비전을 그 실현해 나가는지에 대해서 시장은 앞으로 좀 잘 볼 것 같고요.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매출액을 3조 5천억으로 이제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매출액을 어떻게 실현해 나가는지 그거를 시장에서 좀 확인하는 다시 펀더멘탈로 돌아오는
그런 부분을 여러분들께서 이제 좀 확인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바이오시밀러 쪽 제약적으로 기업이 출발한 지 이제 10년이 지나가고 있는 와중에 네. 인천 송도에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바로 옆에 붙어 있는 네. 셀트리온 공장을 보면 10년 안에 엄청난 성장을 한 것은 분명히 제약 바이오 쪽에 미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제 우리들이 항상 고민하는 게 우리의 기술력에 대한 믿음, 네. 그리고 말씀하셨지만 M&A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자금을 확보할 것인가에 네. 대한 자금 지원 문제, 이런 것들이 결국 대한민국 제약 바이오의 경쟁력에 가장 중요한 요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네. 이제 그런 관점에서 2023년 제약 바이오 산업 우리가 한번 총 정리를 해보고 또 올해 제약 바이오 산업에 대해서 한번 저희들이 진단을 한번 해봤으면 싶습니다. 정윤택 원장님, 네. 어떻습니까? 2023년 한번 제약 바이오 총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어땠는지. 제가 생각에는 2023년은 그 양극화가 극에 달았다. 네. 뭐 양극화라는 것은 이제 대형 제약사는 상당히 실적이 호조가 됐습니다. 네. 실적이 상당히 좋았고요. 다만 이제 뭐 상고의 어려움이라는 금리서부터 해가지고 이 자금에 대한 유동성 굉장히 그러면서 여기는 바이오벤처에 이제 투자가 굉장히 위축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바이오벤처들은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기업별로 이제 간단히 좀 살펴보면 전통적인 대형 제약사 유한양이라든가 녹십자, 종군당 아직까지 4분기까지는 이제 실적이 나오지는 않았지만은 3분기까지 상당히 1조 원대 훌쩍 넘는 성과 매출을 올렸습니다. 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제 2022년에 드디어 이제 3조 원을 돌파를 했는데 좀 의미 있는 것은 작년 이제 3분기에 그 1조 원, 그 창사 이래로 처음 1조를 돌파한 그런 실적을 보였습니다. 종군당도 또 의미 있는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이제 과거에 뭐 오랫동안 신약을 개발을 통해서 국산 신약은 보유는 했지만 대규모 기술 수출이라는 부분은 네. 성과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네. 이제 작년에 노바티스에 뭐 1조 7천억 정도 대규모 기술 수출을 하면서 그러한 부분들을 좀 어떻게 보면 종군당이 글로벌로 진출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되는 한 해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SK바이오팜 미국에서 이제 FDA에서 신약이 2개가 출시를 했죠. 네. 신약이라는 게 이렇게 라이프 사이클 측면에서 이제 성장 곡소를 가파르게 나갈 수가 있는데 네. 지금 현재 미국의 단일 시장으로서 작년 정도의 기준으로 볼 때 뭐 3천억 정도의 매출을 올릴 것이다 이렇게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그 상위 제약사 물론 이제 바이오벤처에서도 아까 언급했던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오름 세라픽스도 상당히 이제 큰 규모의 기술 수출을 했지만 전반적으로 볼 때는 바이오 벤처들 입장에서 볼 때는 굉장히 투자를 유치를 못해서 굉장히 어려운 한 해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기술 수출을 조금 짚고 넘어갈 필요성이 있을 것 같은데 2021년에 보면은 34건의 14조 최고 정점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다가 2022년에 이제 글로벌리 자금에 대한 유동성 뭐 같이 머물리면서 굉장히 후퇴를 했습니다. 15건에 6조 원 정도였거든요. 그러다가 2023년에 회복을 했습니다. 20건에 8조 원 정도 규모로 소폭 이제 과거 성과를 갖다가 이제 개선을 했는데 네. 올해도 아마 이제 그런 기조가 이어지지 않을까 뭐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즘 그 주식시장이나 또는 이렇게 일반 시장에서 부동산 시장에서도 네. 그렇고 자주 나오는 단어가 옥석가리기입니다. 네. 우리 이혜진 대표께 여쭤보고 네. 싶은 거는 2023년에 방금 정 원장님께서 말씀 주신 내용을 다 고만을 하면 네. 옥석가리기가 상당히 빈번하게 일어났던 네, 한 해가 예, 아닌가 생각이 예, 들거든요. 예. 어떻게 보였습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네. 그 작년에 극명하게 엇갈리는 데이터가 예를 들어서 ADC 같은 경우인데요. 네. 금액으로 보자 그러면은 2022년도 대비해서 거의 2배가 뛰었습니다. 오. 네, 그거는 뭐냐면 그런데 그 거래된 개수만 네. 보면은 2022년 대비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그게 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그 2022년 대비해서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거래가 됐는데 금액 기준으로는 굉장히 뛰었습니다. 뭐냐면은 한 건당 네. ADC라는 아까 이제 설명을 드렸던 그 ADC 기술의
그 한 건당 금액이 거의 2배 이상 뛴 거죠. 네. 가치가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 외에 다른 그 기술들은 약간 이제 주춤한 그런 상황을 보였어요. 그래서 모달리티별로도 상당히 격차가 심했고, 그 다음에 그 기업들 중에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업체들, 특히 이제 기술력뿐만이 아니라 신약을 가지고 있는 회사들은 거의 빅파마의 M&A 대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쪽은 굉장히 활발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네. 특히 작년도 4분기에는 대형 M&A, 즉 그 금액으로 100억 달러가 넘는 대형 M&A가 11월 달, 12월 달에 걸쳐서 굉장히 크게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작년도 기억하시겠지만은 11월, 12월 달이 거의 금리가 이 정도면은 하향 안정될 것이다라는 컨센서스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1년 내내 고생을 하다가 작년 11월, 12월 단 2달간에 모든 그 주가도 올라오고 이제 거래라든가 라이센싱 딜도 활발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2024년으로 넘어오기 위한 그 준비 작업은 어느 정도 어려웠지만 잘 되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이 생방송의 좀 어려움이라는 게 제가 감기 끝물인데 기침이 조금 나는 거 방송 중에 조금 기침이 나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방금 금리 말씀을 주셔서 이 2024년에 제약 바이오가 유망한 하나의 종목 업종이 될 거다라는 걸 앞에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그 배경에는 지적을 해 주셨어요. 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 네. 피봇이 되면 상당히 제약 바이오 쪽의 투자가 과거의 AI나 로봇이나 드론이나 전기 자동차에 대한 투자만큼 네.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라는 기대감이 존재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예. 이 점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거는 명확합니다.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랬기 때문에 그런데요. 금리하고 그 다음에 바이오텍하고의 상관관계. 빅파마는 조금 사정이 다릅니다. 네. 큰 제약 회사들하고 빅파마들 작은 회사들하고는 좀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는데요.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바이오텍에 대한 말씀을 작은 회사들. 네. 우리나라가 대부분 바이오텍이기 때문에 바이오텍을 보셔야 되는데 그 금리와 그 다음에 바이오텍의 상관관계는 명확하게 역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미국 10년물 국채 수익률 같은 네. 금리를 그렇죠. 잘 보셔야 되는 게 거의 거꾸로 보시면 되는 게 금리가 상승할 때는 주가가 떨어집니다. 그러다가 그 금리가 떨어지게 되면 주가가 상승하게 되죠. 그래서 아마 올해 가장 중요한 것은 금리는 이제 떨어질 것으로 예측이 되고요. 그 다음에 어느 정도 폭으로 떨어질 것이냐 하는 네.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분위기는 조성이 많이 돼 있고 네. 그 폭에 따라서 상승이 좌우된다라는 거고요. 금리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금리가 돈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돈이 있어야지 바이오 기술을 개발을 하는 거죠. 그 작년도에 2022년 대비해서 미국의 구조조정을 한 비율이 57%가 늘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022년도에 100개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했다 그러면 157개의 회사가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러니까 네. 심각한 구조조정을 한 거죠. 그것은 바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을 구조조정하고 파이프라인들 연구개발하던 것들을 다 스톱한 거죠. 그래서 올해는 이게 거꾸로 갈 수 있다라는 건데 생각만큼 그렇게 금리가 급격히 떨어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여전히 아까 이제 정 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네. 부익부 빈익빈이 상반기 동안은 지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라는 거죠. 기대감은 높지만 여전히 돈이 없는 회사들은 없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단히 주의를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정은택 원장님, 방금 말씀을 주셨는데 결국은 금리가 떨어진다는 건 아까 저희들 잠깐 도표로 시청자 여러분도 보셨습니다만 기준금리가 지금 3.5% 있는 상황에서 우리의 의료 관련된 바이오 제약 관련된 주가 지수는 상당히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연준이 얼마나 금리를 언제쯤 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은행도 금리는 언젠가 떨어뜨리지 않겠는가. 그렇지만 그게 그렇게 큰 기대감을 갖기는 아직은 좀 성급한 측면이 있다라는 지적을 지금 이혜진 대표께서 주셨어요. 그렇지만 지금 빅파마들이 주목하고 있는 기술이라든지 또 이 분야에 있어서 기술이나 M&A를 할 수 있는 대상,
사냥감, 먹잇감들을 지금 고르고 다닐 때가 아닌가 싶은 생각도 들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아까 이제 말씀하셨듯이 우리나라에서도 가장 실적이 라이센스 아웃 실적이 좋았던 게 2021년이거든요. 네. 그때는 굉장히 자금적으로 유동성이 풍부했습니다. 14조 원을 돌파를 했고 그 이후로 굉장히 위축된 그런 상황들을 맞이했는데 뭐니 해도 이제 몇 가지 측면에서 올해 주요한 이슈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아까 이제 계속해서 언급했듯이 새로운 모달리티에 대한 측면에서의 그런 여러 가지 뭐 기술 이전이라든가 아니면 M&A 이슈가 굉장히 클 거로 보고 있고요. 네. 뭐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미국 FDA에서 보게 되면 보통 신약 개발할 때 보통 일상에서 허가까지 한 7% 정도의 성공률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뭐 카티가 한 20%대, 그 다음에 ADC가 한 10%대, 상당히 다른 모달리티에 비해서는 신약에 대한 성공률도 굉장히 높고 또 그리고 앞으로 미국 규제 당국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기존에 있던 치료 방법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하겠다라는 측면에서 여러 가지 이제 베니핏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질환 측면에서 뭐 항암제는 역시 마찬가지로 지속적으로 이제 관심이 있어 하는 부분이고 거기에 이제 또 작년 7월달에 레켄비가 또 알츠하이머에 허가를 받으면서 새로운 전기를 마련을 했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부분과 함께 그 작년 12월에 또 릴라이 릴리가 잭바운드로 비만 치료제 최근에 이제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여러 가지 M&A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뭐 그 앞으로 이제 비만 치료제라는 거는 과거에 이제 미용이라든가 이런 측면이었다라고 하면은 결국은 비만을 치료해서 심혈관 쪽에 사망률을 어떻게 낮추느냐까지 연동이 되다 보니까 이 비만 치료제가 굉장히 주목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디지털 헬스케어, 뭐 CS라든가 JP 모건도 그렇지만은 굉장히 관심이 있는 분야가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 AI와 접목된 뭐 여기에 이제 미국에서 미국 그 바이든 행정부에서 문샷 캔서 또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네. 뭐 이런 부분이 결국에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서로 협업을 원하고 또 기술 제휴를 하고 싶어하고 인수합병을 하고 싶어하는 그런 기술 내지 기업이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래서 올해 어쨌든 간에 그런 거를 기반으로 M&A와 같은 일들이 상당히 활발하게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혜진 대표님. 방금 정운택 원장님 말씀 주신 거를 참고로 해서 결국 이제 우리 관심 있는 건 우리 한국 증시의 네. 제약 바이오 산업 아니겠습니까? K 제약 바이오 산업에 올해 한 해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되고 네. 좀 들여다봐야 될 내용이 있을까? 왜 올해 한 해를 좀 더 중요한 한 해로 봐야 되는가? 네. 어떻게 답을 주시겠습니까? 역시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장 중요한 건 금리가 이제 하향 안정될 것이다라는 점이죠. 그래서 네. 바이오에 대해서 투자할 그런 그 판은 깔렸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까 이제 빅파마와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기술 수출을 하고 싶은데 기술을 사줄 사람들이 지금 어떤 현황이고 그들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가 중요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 M&A와 관련한 부분을 조금 더 부연 설명을 드리면 빅파마들은 현재 굉장히 돈이 많은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그 코로나 이전하고 코로나 이후하고를 나눠보면은 코로나 이전 대비해서 매출액이 굉장히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돈을 상당히 풍부하게 들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요. 네. 빅파마 10만 본다 그러면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돈이 평균 6, 7조 정도를 현재 보유를 하고 있거든요. 네. 거기다가 특허 만료가 지금 임박한 상황입니다. 블록버스터의 특허들이 많이 임박을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주요한 기술들, 그 다음에 신약에 대한 니즈들이 굉장히 강하거든요. 거기다가 주가들이 많이 낮아져 있는 상태라 M&A를 할 수 있는 그 여건들이 굉장히 잘 깔려 있다. 네. 그래서 금리 하락에 따른 그런 기본적인 틀에다가 빅파마들이 M&A라든가 기술 라이선스 인을 할 그런 니즈가 굉장히 크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싶습니다. 두 가지를 짚어주셨어요. 하나는 올해 안에 미 연준도 금리 인하를 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언제 어느 크기로 할지는 모르지만 피보팅 자체는 이 제약 바이오 쪽에 투자, M&A 등을 활성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다.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
이 M&A나 여러 가지 이유의 배경에는 제약바이오 쪽의 기술 발전이 상당히 뒤따르고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거든요. 정인택 원장님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지고 있는 기술,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간단하게 마시는 드링크제 이런데 뭐 기술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정말 AI적이고 미래 첨단 산업적인 바이오나 시밀러 쪽에 셀트리온, 삼성바이오로직 전부 지네틱 약을 만들어내는 것이지 신약을 개발한다는 것은 좀 그렇지 않냐? 그런데 아까 우리 이 대표께서 말씀 주신 신소재 부분, 약 부분에서 매출이 1조 7천억이라고 그러셨습니다. 네. 그거 하나 수출했는데 그런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나라에도? 뭐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현지화가 되지 않은 일본 제약기업, 글로벌 기업들이 그러한 성장 곡선을 가졌는데요. 그들도 이제 초기에는 직접 마켓에 현지화를 하지 않고 라이센스 아웃을 통해 가지고 글로벌 빅파마들과 제휴를 통해서 시장을 확대해 나갔거든요. 뭐 이런 측면에서 이제 그 과거 2015년에 한미약품의 랩스커버리로 대규모 기수출하면서 하나의 그 어떤 새로운 어떤 패러다임이 변한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싶은데요. 그때 이래로 거의 1조 원대의 큰 규모의 그런 신약들이 기술 수출이 되었거든요. 이제 그런 측면이 있는데 이제 기술 수출을 했더라도 신약 개발에 대한 성공률을 또 따져보면 실패율이 굉장히 높아요. 사실 투자자들 입장에서 기술이 이제 회수되면은 그 기업이 굉장히 어렵거나 주가에도 상당히 아주 악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이제 시적으로 보면은 그 중에 이제 또 하나가 또 성공하게 되면 굉장히 뭐랄까 이렇게 많은 그 소위 블랙버스터 연간 매출 1조 원 정도의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거대 품목으로 성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미 이제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연간 매출액이 3천억 한 품목으로 뭐 이렇게 성장을 하고 있는데 뭐 이와 같이 과거에 이제 기술 라이센스 아웃했던 그런 품목들이 다수가 있지 않습니까? 뭐 이런 품목들이 결국에는 향후에 글로벌 블랙버스터 신약으로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신약의 후보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신청자분들이 충분히 이해를 했고, 자 그러면 우리 전문가 꾼들, 경제진정 꾼 바이오 제약 쪽에서 가지고 계시는 2024년도에 우리가 조금 더 주목해서도 할 기업들은 어딘가 이렇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우리 이 대표께서 말씀 한번 주시죠. 네, 미국이나 아닌 유럽에 있는 회사들은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먼저, 그러니까 기술력이 좋다라는 개념으로 하면은 이해하기 좀 어렵고요.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조금 먼저 갔다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나중 가니까 더 잘할 수 있는 부분은 그들이 만든 약보다 같은 질환에 대해서 더 좋은 약을 만들어내면은 더 좋은 겁니다. 그러면은 어떤 회사들을 봐야 되냐면은 과거에 그들이 만들어냈던 그 임상 데이터보다 훨씬 더 좋은 데이터를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면은 그 회사들은 가능성이 있는 회사들이죠. 어차피 우리는 늦은 겁니다. 그들이 사회인이라 그러면 우리는 대학생 정도 되는 거죠. 우리 이제 나가서 돈을 벌면 되는 겁니다. 대신 그들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내는 그 모달리티를 가지고 있느냐, 기술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게 중요한데요. 그런 측면에서는 그런 기술에 대한 플랫폼 기술을 가지고 있는 회사에 집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계속 뭐 얘기가 나왔지만 레고캠 바이오라든가 이중 항체 치료제를 개발하고 있는 ABL 바이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다음에 최근에 그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 비만과 관련한 이제 임상 파이프라인들을 아주 체계적으로 올리고 있는 한미약품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제형 변경 기술 아주 중요합니다. 특히나 최근에 이제 이 약물 전달 시스템이라는 DDS 관련한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우리가 계속 얘기해왔던 ADC 즉 그 항체 약물 결합체도 어떻게 보면 이제 DDS의 일종이다 이렇게 봐야 되거든요. 그래서 약물을 정확히 타겟에 전달하는 DDS 능력을 가지고 있는 알테오젠도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되고요. 아까 계속 그 세노바메이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 블록버스터 매출 1조 원으로 갈 수 있는 능력이 있다.
그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SK 바이오팜도 우리가 관심 있게 지켜봐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삼성 바이오로직스에 대해서는 실적이 굉장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못 올라서 여러 가지 설왕설래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어차피 이제 작년도 실적이 괜찮았고요. 올해 내년 상당히 괜찮고 그다음에 ADC로 한번 도약할 수 있고 그다음에 그 치매 치료제가 도나네밥이 올해 상반기에 더 나옵니다. 네. 나올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 그 치매 치료제에 대한 니즈가 기사들이나 읽어보면 굉장히 강하거든요. 임상 시험에 대한 니즈도 강하고요. 네. 그래서 이 알츠하이머 치료제 항체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항체 치료제를 생산하는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래서 이런 회사들에 네. 집중적으로 좀 관심을 갖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방금 이혜진 대표께서 언급해 주신 우리나라의 이 제약 바이오 기업들, 제가 한미약품 말씀을 앞에 주셨는데 이 특허 기술 발매로 인해서 주가가 6만 원에서 9만 원대 있던 한미약품 주식이 거의 한 100만 원 가까이 육박하는 정도로 네. 급증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앞으로 그런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많이 나오고 그러한 배경에는 이 기술적인 측면이라든지 자금적인 측면에서 단단히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제약 바이오 산업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제 마무리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 간단하게 여쭙겠습니다. 많은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이 2024년 제약 바이오 중요한 건 알겠는데 어떻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좋을지 궁금해하실 것 같습니다. 1분씩 한번 말씀 주시죠. 네, 2년 정도 그 바이오 제약 산업이 가장 큰 금리에 타격을 받았습니다. 주가도 가장 많이 떨어졌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금리가 하향 안정화되면은 제약 바이오 산업이 가장 수혜를 받는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들도 임상, 2상, 3상 그다음에 신약이 나오는 그런 단계로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업체들 중에는 플랫폼 회사들이 있고 그런 플랫폼 회사들은 아마 그 블록버스터 매출 1조 원 이상 되는 물질들을 3개 이상 가지면서 시가총액 20조 원에 육박하는 빅 바이오텍으로 성장하는 기업들이 2030년에는 여러 나올 것이다. 그런 좀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좀 그 장기적인 그런 그 시각에서 투자하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플랫폼 회사들에 집중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현재 시가총액 그 제약바이오의 시가총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10% 정도 되는데 아마 2030년에는 20%대를 유지하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해봅니다. 네, 정윤택 대표님. 네. 뭐 말씀을 잘 정리를 해 주셨는데요. 거기에 좀 추가적으로 이 투자자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어쨌든 글로벌에 대한 이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라든가 유럽에서 글로벌 임상을 진행하는 기업들, 그리고 또 중요한 부분은 아까 이제 새로운 모달리티라든가 아니면 미래에 부담이 큰 질환들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부분들과 함께 또 중요한 부분이 우리의 기술들을 검증하기 위해서 세계 유명한 학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발표를 하고 그리고 또 그 기술을 알리는 그런 기업들, 뭐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도 그의 하나의 일환인 것 같습니다. 뭐 이런 기업들을 좀 주목을 해 본다라고 하면 적절한 투자에 대한 방향성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앞서서 두 분 꿈께서 말씀 주신 우리 제약 바이오는 이제 대학생이다라는 말씀을 근간으로 해서 2030년 우리 시총이 지금보다 10% 정도 올라가서 20%포인트가 될 때쯤이면 한국 제약바이오 산업도 그 가능성을 엿볼 수 있다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오늘 두 분 꿈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미 연준의 금리 인하 전망에 따라서 이 투자 환경의 변화 그리고 글로벌 빅파마가 보유한 이 주력 제품들, 이 특허 만료 이슈와 이에 따른 이 치열한 신약 개발 움직임 등이 2024년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중요한 변화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K제약바이오 산업이 아무쪼록 이 중요한 시기를 놓치지 않고 적극적인 연구개발을 통해서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한 단계 성장하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봅니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 오후 5시 30분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